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늘 연쇄적으로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압박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이제 긴급하게 전해진 소식으로 한일 정상회담까지 하기로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연달아서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회담도 갖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점은 이제 윤석열 외교의 정상화.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 그 뉴욕 유엔 총회 계기로 네. 해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회담이라고 보기 좀 힘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꽤 논란이 많이 된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요. 조율 과정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어느 정도는 격식도 갖추고 의제도 충분히 사전 조율이 된 그런 그 사실은 정상회담이 아니었다라고 전제한다면 네. 이번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급하게 좀 이 결정이 된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일본 측이 주장했듯이 뭐 간담회 형식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정부가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미사일 도발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예. 일본 열도를 상당히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비상령이 뭐 이렇게 비상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사일 위협을 일본도 이제 굉장히 그 실존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역시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내용도 충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번에 뭐 너무 짧아서 사실은 제대로 된 논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렇죠. 지금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지적이 있었는데 뭐 오늘은 좀 제대로 좀 앉아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제대로 짚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쨌건 그 삼국 정상이 합의된 어떤 의견 그게 뭐 공동선언문 형태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은 큰 틀에서는 윤석열 외교의 정상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셨고 개개인별로 이제 회담별의 그 의제나 이런 것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대로 예. 세 번째 다자 외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상당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번 다 떨어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왜냐하면 국민들 모두가 외교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좀 증진시키길 바라는 건 국민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제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좀 핵심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소위 지금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동남아시아 전략을 좀 폐기하고 새로 제기한 게 이제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영내의 어떤 변화들을 강제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력 차원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들을 한반도, 한국이 투사하는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여길 것인가의 문제. 또다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전략인데 여기에 동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게 되면 한중 관계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제 북핵 문제입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뭐 한미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미 간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그 10월 27일 날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전략서, 그다음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동시에 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을 그 상존하는 위기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이 소위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진전된 합의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한미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한미일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서보다 한미 회담 후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한미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일본이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미 간의 특정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미 간의 그 미국에서 얘기했던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에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아세안에 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축으로 보면서 이번 순방 외교에 나중에 이제 평가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 회담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뭐 북한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렇게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전부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그리고 한일 간에도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걸리는 대목은 뭐냐면 네. 대통령이 그 어디죠 유엔 총회 가기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권 충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제징용 문제겠죠. 해법이 마련됐을 때 소위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 거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일 간 전격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면서 소위 오히려 정부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던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가시기 전까지 한일 간에 어떤 합의를 볼 건지에 대한 야당과의 토의도 없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민적인 토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정부 간에는 아주 합리적인 합의안이라고 주장할지언정 그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매우 좀 걱정이 되는 측면들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회담 오늘 열리게 될 텐데요. 저희 연합뉴스 TV도 이 한미일 회담 내용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그 모습 저희 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들어와 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범국민 서명 운동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도 같이 묶어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민심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론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론 몰이에 나선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 운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명 운동을 표방한 네. 장외투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예,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장외투쟁은 안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용으로 뭐 서명 받겠다고 이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이제 장외투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게 참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실익도 없이 장외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 각 정당들이 장외투쟁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주저주저합니다.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원내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잖아요. 그 원내 여러 가지 회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언론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람잡기도 할 수 있고 여론몰이라는 게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장외에 나가서까지 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이제 장외투쟁으로 좀 들어간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의 뜻대로 여론은 더 다수가 좀 모여질 거라고는 보세요. 그거를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이걸 계기로 해서 정부 책임론을 최대한 극대화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동시에 지금 불거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이 좀 발목이 잡혀 있는 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여론도 이제 우세를 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날의 칼을 지금 이제 휘두르기 시작한 건데 그 효과가 과연 있을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수사가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불만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너무 아랫선의 수사가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든가 네네. 그래서 미흡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판단 내리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먼저 지금 장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바람몰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게 이제 정치 투쟁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점 역시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되는 대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좀 이런 역풍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예. 과거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났을 때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57분이 참사를 통해 생명을 앗아갔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계속 방탄 말씀하시는데 방탄 얘기는 5월 달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뭘 하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 방탄용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181명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181명이 용산구청,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행안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사법적인 수사가 필요하죠. 근데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행정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사법적 영역 말고도 소위 정치행정적 내용들은 대단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권한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상설특검이 아닌 이상은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매우 긴 시간이 진행이 되기 그쵸. 때문에 당장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방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 분노 또 이 사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여론들은 정부가 잘못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70%에 육박하는 또 70% 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좀 기이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야당이 또는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여전히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부터 해서 이제 삼선 중진들 의견부터 해서 의원들 다 만나면서 간담회 가지면서 의견들 수렴해 나가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 비윤과 친윤 간에 다시 조금 수면 위로 갈등이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좀 수렴이 될까?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 국정조사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비윤계가 주장해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친윤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정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짜 뉴스들이 양진영에서 진보 보수 진영에서 막 마구잡이로 좀 쏟아내고 있어요. 네.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구심이 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 아래 사람들만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그리고 정말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선상에서 배제돼 있는 사실상 이제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불만들을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여야 불문하고 네. 지역구에 가면 다 그 얘기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친윤계 입장에서도 아마 나와서
그 책임 추궁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나와서 뭐 문제 제기하고 싶은 내용도 제가 보기엔 적지 않아 있을 것이다. 네. 벌써 사실은 경찰 그 책임론을 놓고도 지금 뭐 윤석열의 경찰과 문재인의 경찰 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그 경찰 그 라인들이 지금 잘못한 거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상민 행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제대로 했으면 이거 문제 없었을 것이다라고 서로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은 상태란 네. 말이에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친윤계들도 꽤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결국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위에 정무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할 것 같은데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게 되잖아요. 네, 최근에 또 이상민 장관이 또 했던 발언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어제 있었던 그 언론과의 인터뷰 이 내용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역시도 정무적인 책임 지게 하겠다, 정치적인 책임도 지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귀국 후에 결국에는 이 정무적인 책임을 물게 하면서 이상민 장관 등을 경질시키게 된다면 국정조사에 대한 동력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경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저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길래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 그 다음에 적어도 두 사람이 사퇴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사퇴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또 행안부 장관 말씀이 참 진짜 기이하신 분입니다. 대국민 공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어떻게 사표라고 하는 것 갖다가 폼나게 던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니 거기다 책임을 지란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도리고 고위공직자의 자세로가 아니다. 사표 내는 게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은 이미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경질할 거라고 마음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시점만 지금 판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네네. 것이고 이 두 사람을 경질하지 않고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의 일선들만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과 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서 공개가 드러났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죠.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조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사법적인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계적 과학적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정치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돌아오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대통령이 돌아오시기 전에 오히려 두 분이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돌아오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또 본인이 거기다 책임을 다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을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의 자리를 연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또 다른 별개로 또 진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왜냐하면 사표를 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 권한들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밝히는 문제는 정부를 공격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요. 예. 폼나게 이 사표 던지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폼나게 사표 던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참사 책임론이 있는 속에서 그만두는 상황은 아무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폼나게 떠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을 이분 얼마 전에도 사실은 이 참사 초기에 발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글쎄 단어 선택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너무 이 국민들하고 좀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표현들을 지금 자꾸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결국 맥락은 한 가지로 다 이어져요. 이분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정말로 정말 이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서 이 정권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떠날 때를 잘 알고 떠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은 다른 언론사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순방 프레스센터인데 여기에 예산 깎는 거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순방 프레스룸 예산 삭감 문제 이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얘기했던 게 이제 왜곡 편파 보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재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가 왜곡 편파라고 하면 왜곡 편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XX라는 비속어는 많은 국민들이 이 XX를 들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왜곡 편파인지의 문제랑 MBC가 최초 보도했습니다만 140여 개의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들을 보도하거나 기사화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왜곡 편파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전용기에는 MBC만 안 태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왜곡 편파 보도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MBC가 상당히 정부와 각을 지면서 야당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이번 기회에 터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정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그렇다고 예산을 깎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익표 문체위원장 얘기에 의하면 많은 이런 내용들이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및 언론 탄압으로 비치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라라고 이제 최종적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뭐냐면 어떤 일과 관련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행적인 자금들을 뒷받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행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예산을 검증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권리예요. 대신 이것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순방 프레스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권한에 맞는 예산 편성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 더 심도 깊게 야당이 제기하면 맞는데 야당 내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면 똑같은 거죠. 예, 서로 감정싸움밖에 안 되는 감정적으로 거니까. 대응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글쎄요.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할 와서 수 있는 여건을 그렇죠. 마련하는. 예.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 삭감 얘기가 갑자기 이 맥락에 닿지 않는 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를 사실상 불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로 이렇게 하는 건데 반발로 하더라도 전략을 잘 짜서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통령실에 이번에 MBC 취재원들 전용기 탑승 불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굉장히 옹졸한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좀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언론이 길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울 뿐이고 좀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좀 건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알겠습니다. 그 소아병적 대응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 내용도 잠시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 내용도 공개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요.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봐도 이재명 대표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된단 말이죠. 오히려 김용 부원장보다 더 많이 이름이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로까지 이제 칼끝이 겨냥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사의 방향과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면 그 수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59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용, 정진상 이 두 다 사람보다 합쳐서,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유동규, 남욱 진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얘기하니 불법 정치자금은 누구를 했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지 불법 정치자금으로서의 정의 규정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과정은 매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다 아시겠습니다만 3번 취임 후에 3번 갔고 1시간 세 번밖에 안 갔다라는 거고 본인의 개인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니란 개인 컴퓨터도 있는 게 아니란 얘기를 들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정진상
부시장 같은 건 마찬가지, 신사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있는 CCTV를 갖다가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불어난지 안 불어난지 확인하려고 예. 그 정도로 샅샅이 뒤졌다고 얘기한다면 당사에 사무실이 없는 거 뻔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사에다가 압수수색을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세레모니를 다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 있는 실제 있는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접속 기록 8건. 그다음에 찢어진 메모용지 약간. 한 움큼 제가 지금 딱 그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요만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움큼의 파쇄 용지. 예. 이걸 얻기 위해서 갔나? 증거로서? 저는 이것은 상당히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검찰이 이제부터 얘기해야 될 건 진술의 근거에서 피의사실 공포할 게 아니고요. 좀 증거로서 국민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증거로 호언장담합니다. 증거 다 있다고. 예. 하지만 이 김용 정진상 부원장도 진술은 명확하잖아요.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또 증거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도 결국 마음이 바뀌어서 진술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부인 계속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계좌 기록이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한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을 때 본인이 이걸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과연 내가 다 떠안아야 될 건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걸 한 건데 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아마 검찰도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끌어모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증거를 지금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